삼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긴급 인터뷰 시간으로 여러분 또 뵙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에 시시각각 정말 역동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 시장을 벌써 거의 2달 가까이 저희 삼프로TV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 있죠. 아침 라이브 박병창 이사에 이어서 더블밸류업 장원희 프로 모시고 최근 급변동하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남아있는 3월 그리고 4월 장세에 대한 여러분들과의 준비를 함께 해보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장 프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프로라는 호칭이 굉장히 뭐랄까 우리 출연자 여러분들 중에는 프로라고 좀 해주십시오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감사하네요. 네. 그건 뭐 다음에 말씀 나누기로 하고. 자, 시장이 뭔가 이제 전쟁의 여파에서 벗어난 듯 하다가도 다시 전쟁의 영향, 즉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 뭐 이런 것들로 파생되는 리스크에 반응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불안함이 야 이거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하향 채널에 갇히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 시장은 유가 120불을 우리가 봤잖아요. 예. 120불을 보고 난 다음에 내려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은 줄어들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예. 네, 처음에 충격보다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 유가가 정말로 안 튈 거냐 여기서 멈출 거냐라고 그렇죠. 보면 막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올라가지 막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일단 우회로를 확보한 채널들이 몇 개 있다. 그래서 뭐 중국이나 인도 선박, 튀르키 선박은 지나가고 있더라. 지나가죠.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란 제재 선박을 일부 해제한 것도 있고, 예. 그리고 UAE라든가 사우디 같은 경우는 지상으로 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지 않는 지상관을 네. 통해서 이제 보내고 있는 것들. 네. 그런 우회로를 확보한 것, 그리고 러시아 제재를 또 30일 동안 완유하는 것, 그다음에 비축유 방출하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가가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내려갔거든요. 네. 근데 이것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유가를 누를 수 있을 거냐라고 예. 보면 퀘스천 마크가 있죠. 그러니까 3월 첫째 주의 시장의 흐름에 비교해 보면 네. 전쟁의 양상 훨씬 더 혼전 양상이고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시장은 전쟁의 내성을 좀 갖고 있고 네. 변동성은 그만큼 줄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이 물론 이제 지금 원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원유에 관한 한 사실 대한민국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렇죠. 어쩌면 향후 1, 2주 이게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들어오는 원유가 전체 한 70% 예.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막힌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원유 수급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렇죠. 근데 당장은 이제 우리나라는 네. 208일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게 막힌다고 해서 1, 2주 만에 우리나라의 유가, 우리나라의 상황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 거거든요. 예. 그런데 전체적인 유가 상황으로 봤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1, 2주 정도에서 더 막히면 그 중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장고가 꽉 차게 됩니다. 그럼 저장고가 꽉 차면 이 원유 시설을 중단하게 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중동의 그 원유들을 보면 약간 중진류라서 네. 이걸 만약에 멈추게 되면 왁싱 현상이 발생을 해요. 엉겨요? 네. 왁스처럼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뚫으려면 또 시간이 한 3주에서 6주 정도 걸리거든요. 예. 그리고 압력도 맞춰야 되는 거고 예. 가스가 원래 계속 나오다가 안 나온다 그러면 그 내에서 가스가 다른 쪽으로 새버리기 때문에 그 압력 맞추는 과정을 생각하면 3주에서 한 6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생산도 못하는 거에 대해 추가적으로 생산이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지금 유가 레벨 자체가 올라갈 거라는 우려가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이번 주 초부터 조금 걱정했던 거,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 걱정했던 게 뭐였냐면 이란의 공격이 다른 원유 시설로 향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도 그러니까 녹화하는 당일 기준 이제 카타르 LNG 시설을 공격을 했는데 이렇게 시설을 공격해 버리면 예. 추후에 이걸 복귀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네. 네. 이제 공격하게 돼서는 그게 더 많이 걸리는데 그러면 유가의 레벨은 굉장히 올라가는 건 지금 정당화된다. 무조건. 그러니까 휴전 내지 종전이 된다 하더라도 유가가 구조적으로
다시 원상복귀하거나 그 밑으로 갈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해진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도 이미 이란 쪽의 원유 시설이나 산유 시설을 굉장히 많이 공격을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유가 레벨이 한 70불 중반 정도는 이미 뉴노멀로 보고 있거든요. 60불대였는데. 네, 60불대였는데. 그런데 이제 70불대 중반은 뉴노멀로 보고 있으면 예. 그게 이미 20% 정도, 30% 정도 올라간 수준이란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 전체 GDP에서 전체 이제 CPI에서 올라가는 게 한 1%포인트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유가만 가지고도. 근데 만약에 이게 추가적으로 공격이 이루어져서 80불대, 90불대, 100불대 이렇게 간다 그러면 CPI 충격이 2%포인트 이렇게 나올 수 네. 있는 거죠. 근데 연준에서 얘기하는 건 우리는 뉴노멀을 보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타겟하는 이 인플레이션 2%인데 네. 거기에서 우리가 만약 2%포인트가 올라간다 그러면 연준의 금리 인상을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 그런데 FOMC 동결이 됐습니다. 동결이 됐는데 실제로 이게 금리 인상 사이클로 들어가든 동결 기조든 아니면 의회 하락이든 새로운 체제의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렇죠. 근데 지금 만약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 버리면 케빈 워시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거거든요. 예. 네. 그러면 금리 인하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시장에 충격은 있을 거다. 예. 거기다가 케빈 워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 정책, 그러니까 원래 연준은 통화 정책을 하면 또 이 금리를 조절해야 되는데 예. 재정 정책을 양적 완화를 통해서 그 연준이 담당한 거 문제가 있다. 예. 이걸 2008년부터 계속 얘기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 정책을 연준이 아닌 지금 재정부 쪽에서 담당하길 바란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해줘서 자연스럽게 재정부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예. 하고 있는 거고 당장 그 연준은 오히려 지금 QT를 해야 된다. 예. 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QT에 대한 양적 얘기가 긴축. 나온다고, 네, 양적 예. 긴축 여기까지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시장은 더 우려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가버릴 수 있죠. 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사모펀드 이런 이슈가 좀 있는 상황에서 양적 쉽진 긴축까지 않겠죠. 네, 예. 가기 쉽진 않은데 만약에 공급발 인플레이션이 들어오면 그 모든 걸 차치하고 그냥 금리를 올리고 제약적인 정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 금융시장에 혼란이 있다 하더라도 전쟁 개전 이후에 네, 특히 나스닥을 비롯한 미국 시장을 보면 매우 견조한 상황이고요. 네 맞습니다. 또 반도체 저 실적 발표와 함께 마이크론이 좀 반락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네, 사상 최고가 그런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개전 초에 너무 우리 시장이 호들갑을 떨었나? 일단 미국 시장의 상황을 보면 예. 금리에 대한 것들은 조금 차치하고 예. 금리 유가가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유가 내려올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예. 그럼 유가가 그러니까 호르무즈 협의 막혔을 때 미국은 충격이 있냐 여러분 없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 경제에 물론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미국 경제에 뭐 원유가 부족하거나 이런 걸로 인한 경제 마비 사태는 전혀 없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살살 내려오는 정도인 거고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큰 충격이 오기 때문에 이게 막혀버리면 그 급변동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유가 레벨이 정말로 장기적으로 올라갈 거라는 우려가 생긴다 그러면 미국 시장도 한번 큰 충격이 있을 수도 있고. 장원진 작가가 보시기에 우리 경제, 우리 증시의 크라이시스, 위기 만약 그게 있다면 어떤 페이스들을 통해서 위기가 전개되고 또 확장될지에 대해서 물론 그렇게 간다는 건 아니지만 네네. 예, 만약에 그 위기라는 게 우리 곁에 온다면 어떤 모양새, 어떤 경로를 뛸 건지 그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똑같은 얘기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로는 그 산업이 셧다운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원유가 우리나라 쪽 원유가 이제 만약 공급이 부족해지면 예. 물류 차질이 일단 많이 발생할 겁니다. 네. 네. 경유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류 차질이 발생을 할 거고 그러면 이 물류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수많은 정유와 화학 공장들이 있잖아요. 이게 가동 중단 사태를 맞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일하는 많은 분들도 또 구조적인 개편을 맞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알루미늄 같은 것들도 원자재 조달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헬륨 가스 같은 경우도 반도체에 들어가는 게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들어오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원자재 부족으로 인해서 공장 가동이 멈출 수 있는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 충격 때처럼 굉장히 그러니까 공급 관련된 큰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요. 우리나라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게 마비가 되면 미국도 이제 안전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리고 거시경제 쪽으로도 타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장 중단이 페이스 2군요. 네, 공장 중단이 일어나게 되면 물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2022년에 우리가 경험했던 물가 강조적인 금리 인상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이제 통화 정책 압박이 있다 보면 또 그 가게라든가 기업이라든가 한계에 몰린 이런 주체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의 그 자영업들이 부실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렇죠. 네, 이건데 이제 대출 이자를 이연시켜주면서 결국 막아왔던 것들이 지금 부실화가 되면서 점점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거는 미국도 동일합니다. 뭐 학자금 대출이라든가 뭐 자동차 대출이라든가 이런 대출 부실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가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그 한 개의 개체들이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요게 이제 그 다음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나리오죠. 그래서 결국은 이 금리 인상이 전체 자산 시장으로도 타격이 올 거고요. 이게 2022년 보다 더 큰 충격이 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건 단순히 금리 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2020년 이후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물살이 많이 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제로 금리 시대가 존재하면서 이 기업 대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무분별하게 일어났고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씩 터지고 있잖아요. 영국의 MFS 사태라든가 그다음에 미국에서 트라이컬러 이런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파산한 그런 과정들을 보면 이게 대출 부실화됐던 것들이 분명히 많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제로금리 시대에 버텼던 그런 기업들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네, 금리가 올라가면. 근데 지금도 이미 부실화되고 있는데 여기서 금리 충격이 더 있다 그러면 이 연쇄 도산의 가능성이 있고 그 이후에 도사려 있는 뭐 파생 상품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업 사모 대출 이런 것들이 부실화되면서 은행 쪽으로도 또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최악의 상황이 맞이하겠죠. 물론 이거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는 거죠. 네. 저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아니죠. 만약에 네. 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물론 그렇죠. 이제 2022년도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지만 2022년도에 인플레이션 9%가 넘어갔죠. 국내 시장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도력을 잃고 있지 않아요. 네, 그렇죠. 물론 이제 3월 초에 급락장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런데 회복의 탄력도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 이번 주 월요일 날 굉장히 큰 두려움으로 시작했잖아요. 왜냐하면 네네. 주말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한 중동의 전황이 훨씬 악화됐고 그랬죠. 그리고 그 전주에 있었던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종전의 가능성이 완벽하게 희석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죠? 네. 또 전쟁은 이란의 손에 달렸다. 뭐 이렇게 전개가 되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이닉스가 7% 가까이 오르는 10% 정도 오르는 의외의 장이 전개가 되면서 와 그러고 나서 시장은 이제 전쟁의 여파에서 거의 벗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심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의 그 시장 참여자들은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른 거 좀 정리해서 주식을 하실 거면 닉스와 전자를 사야 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만약에 전혀 없으시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없다 그러면 저는 계속해서 똑같이 얘기 드리는 게 사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비중이라도. 지금 다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뭐 당장 10%, 20%라도 비중을 좀 채워놓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변동성은 분명히 계속 존재하겠지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꺾인다는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마이크론의 실적에서도 보여줬지만 어마어마한 서프라이즈 플러스 앞으로의 전망도 굉장히 좋게 했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지금 전자와 닉스 그리고 반도체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네, SCA라고 이게 그 기존에는 LTA라고 그 장기 계약을 했다면 롱텀 어그리먼트를 했다면 지금은 스트래티지 커스터머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전략적 그 커스터머 전략적 고객과의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차이를 보면 롱텀 어그리먼트는 뭔가 의무가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1년 계약을 하지만 이 고객사가 그냥 이건 못하겠어라고 하면 끝이었거든요. 그래서 2017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증설을 많이 했다가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네. 캔슬 나도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그 SCA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쪽의 의무를 강히 많이 지어서 그러니까 서플라이어 그러니까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유리한 계약서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유리한 계약서를 쓰고 있죠. 공급이 워낙 타이트하다 보니까 뭐 애플이라든가 이런 고객사들 쪽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유리한 계약서 그리고 3년에서 5년 정도의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는 다른 사이클이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쪽의 업황이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다.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쉽게 꺾이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 상황을 전제한다고 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변동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들어가는 건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있으면요. 네. 많이 갖고 계시다 그러면 지금은 그냥 홀딩. 네. 네, 여기서 사고 파는 것들은 아니고 네. 일단은 지켜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 여기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또 밀린다. 그러면 그 나머지 현금이 있으시다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샀다가 올라가면 좀 팔고 그런 접근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금이 없이 모든 포트폴리오 주식으로 돼 있고요. 네.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상당 부분 그 포트에 반 이상 있다. 네. 만약에 수요가 급증하는 그런 시장이 있다 그러면 그럴 때 현금을 10% 20%라도 좀 챙겨두는 게 좋죠. 지금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일방적으로 가는 시장은 분명히 아닐 거거든요. 그리고 목요일 시장만 하더라도 또 시장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면서. 근데 이 전쟁에 대한 변동성은 지금 종전될 때까지 커질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6.25 때도 경험을 했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경험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에 협상 단계에서 굉장히 그때가 제일 사상자도 많이 네, 나오고 그렇죠. 피해가 크죠. 그렇죠. 치열한 싸움이 나올 수밖에 고지전이죠, 없습니다. 고지전 이른바. 네, 고지전. 네. 그러니까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협상에서 유리한 그 위치를 점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란과 미국도 동일합니다. 굉장히 벼랑 끝 전술로서 시장을 굉장히 흔들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일요일에 방송이 나간다 그러면 그 다음 주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보면서 물론 만약 이 사태가 없다 그러면 지금의 차트 모양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수 자체도 조정을 21선. 기가 막히게 잡은 거죠. 그렇죠. 네. 21선 딱 그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만 네. 그렇지만 외부 변수가 있을 때는 차트가 의미가 없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외부 변수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가지시고 그렇다고 절대 다 팔라는 말씀 절대 아니고 올라가면 10에서 20% 정도라도 좀 현금을 갖고 있으면 마음이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아 근데요, 장프로님 이렇더라고요. 심리가 진짜 막 그 두려움을 이기고 버텼어요. 네. 그래갖고 삼전 하이닉스를 충만히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야 많이 오른 것 같다 그래서 한 5% 팔잖아요. 또 사람의 마음이 5% 팔면요 어느 순간 이 주식에 대한 애정이 좀 조금 식는 걸 느끼죠. 그래서 10% 팔고 20% 팔고 홀라당 받아 팔게 되더라. 그래서 어떤 분은 야 그런 게 어딨냐. 진짜 주도주면 끝까지 홀딩이야. 그리고 나서 팔 때 그냥 싹 치우는 거지. 네. 뭘 현금 왜 주도주로 현금을 만드냐. 비주도주 갖고 있는 거를 예를 들면 조금 시들한 걸 팔아가지고 충만한 걸 사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많은 전략입니다. 네. 네, 그것도 많은 전략입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다른 것들을 쳐서 그러니까. 올라갈 때 다른 것들을 쳐서 네. 우리 삼성전자 같은 걸로 그거 트레이딩 빠질 해야 되는 때 거죠. 더 사는 거. 네. 근데 보통 그렇게 하신다면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계좌를 따로 둬야 됩니다. 네. 내가 주력으로 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아예 그냥 계좌를 따로 두고 네. 건들지도 만들고 네. 트레이딩 계좌를 따로 만드시는 게 편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네. 보통 이제 정말 트레이딩 많이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세요. 네. 장기 계좌와 단기 계좌를 아예 구분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장기 계좌는 아예 그 쳐다도 안 보고. 레버리지도 안 쓰고, 네. 네, 그냥 현금 가지고 그냥 묶어놓은 상태로 가지고 있고요. 트레이딩 계좌는 뭐 레버리지 썼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대응을 하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반도체의 소부장들이 네. 주도주, 그러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빠지는 날도 요 장비 업체들이 막 주가를 세우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지금 그죠? 네네. 뭐 종목을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대형 또 굉장히 기술력이 있는 장비 업체들 중에 그런 주가 움직임을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특히 목요일 날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 얘기는 이 선발 업자, 그러니까 이 그 주도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신규 공급이 임박했다라는 얘기로도 해석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볼수 있죠. 신증설이 요원하면 네. 장비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 시계가 찰칵 신증설. 왜냐하면 하이닉스만 해도 2027년도 말이면은 프로그램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뭐 용인 공장들. 용인 크로스도 일단 1차분 나오니까. 그렇죠. 네. 물론 삼성전자는 좀 시간이 좀 더 걸리겠습니다만은 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닉스 전자에 대한 마음을 좀 평정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공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평균심을 갖자라는 말씀이시. 그러니까 거죠? 이제 네. 가격 상승에 대한 네. 기대를 너무 많이 가져서 네. 지금의 이 수익의 그 아주 과감한 확장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는 그 착시를 갖게 돼도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것들로부터 조금 평정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계감을 갖자.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매도하는 연습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제 일반 개미들 분들 같은 경우에 장기 투자하면 돼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한국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국장이 안 좋다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시클리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 주도의 산업이 많고 그다음에 제조업 기반의 산업이 많기 때문에 이게 변동성이 큰 산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올라갈 때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굉장히 빠르게 꺾이고 내려가는 성향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꺾이면요. 이게 주가가 아무리 좋고 실적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주가 못 버팁니다.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PR 몇 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무 의미 없이 가격이 한번 딱 빠지면 내려올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 나올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상반기 정도는 그래도 좋게 보시고 지방선거 이후에는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좀 줄여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네. 지방선거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보통 이제 제가 그 지방선거를 전후로 해서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 네. 지방선거 전후에 유동성이 빠지면서 시장이 좀 부진한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국내적으로? 네, 국내적으로. 그리고 지방선거 자체가 보통 6월에 있잖아요. 뭐 이렇다 그러면 하반기는 우리나라 시장이 또 안 좋은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또 겹쳐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원래 금리 인하 올해 3번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지금 CME 패드워치를 보면 내년 6월에 한 차례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했다는 것 자체가 하반기에 이제 시장 그 금융시장 환경을 조금 불안하게 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지방선거 전까지 조금 줄여나가는 것들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까지는 시장이 비교적 견조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 그렇죠. 그러나 하반기의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그 대응하는 것도 좋겠다. 그렇죠. 하기야 뭐 워낙 급하게 오르고 또 급한 조정을 하니까 시장이 조금 피곤해질 수는 있겠군요. 네, 그건 오히려 분명합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도 주중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이 자본시장에 대한 증권시장에 대한 여론 청취를 하는 그런 모임도 있었고 또 코스닥 시장에 대한 정부의 매우 과감한 그런 정책적인 변화도 감지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사실 뭐 반도체 경기에 힘입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 경기만 가지고 6천이 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부의 상법 개정이라든지 자본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 개혁 혹은 이 매수의 기반을 확충하는 노력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어떤 제도 개선 노력 그죠? 과감한 퇴출을 포함한 이런 것들 특히 자사주 소각이라는 거 그리고 분할 상장 이중 상장 이거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전에 상상할 수 없는 매우 획기적인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이 외부 환경만 좀 덜 부정적이라면 한번 꽃을 피울 만한 그런 여건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미 꽃을 피웠기 때문에 이제 지수가 6천을 한번 넘어갔었고 저는 7천까지도 바라보는 거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물론 그런 정책들이 뒷받침해줬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유동성이 풀린 게 가장 크거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이제 전 3조 호황이라도 표현을 하는데 달러 낮아지고 유가 낮아지고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 유동성이 풀린 게 우리나라까지도 퍼졌던 게 2025년, 2026년의 환경이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환경이 바뀌고 있잖아요. 유가 올라가고 있고 달러 강세로 가고 있고 금리는 모르겠고 그러면 유동성은 이제 제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책 기반으로 올라왔던 것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이게 바텀은 받쳐줄 겁니다. 예전과 다르게 이제 PBR 레벨 자체가 저점의 PBR 레벨 자체가 올라가는 건 맞을 텐데 네. 그게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변동성이 사라지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유동성이 빠지는 것들은 분명히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건 지금 그래도 지방선거 전까지는 정부의 돈을 좀 풀 거고 그리고 그 전까지는 지금 뭐 사모대출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그게 지금 당장 터질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전쟁만 종식이 되면 전 충분히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만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나서 반등 나올 때 그걸 잘 누리고 그 다음에는 적절하게 또 엑시트하는 것들을 고려하시는 것들이 좋다라고 얘기. 지금 당장 세론을 할 필요는 절대 없다. 지금은 아니죠. 네. 근데 만약에 정말 혹시나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정말 원유 시설을 공격했다, 뭐 원유 저장 시설을 공격했다. 아니면 지상군이 투입됐다던가. 지상군 투입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지상군 투입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원유 생산 시설을 공격했다 그러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기 때문에 이란도 보이는 게 없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정말 지금은 공격할 수 있음에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말 그 고체 탄도 미사일, 신형 탄도 미사일을 UAE나 카타르 쪽에 원유 시설로 다 폭격한다 그러면 그때는 원유 가격이 정말 브렌트 기준으로 150불도 바로 돌파할 겁니다. 그게 가장 두렵죠. 지금은. 원래 이 원유 시장의 가격 결정이
현물 가격 그 실수요자들의 가격 결정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투기적 매수자들 그게 뭐 투기꾼이 아니라 자기가 실제 사용하지 않으면서 거래하는 걸 투기적 거래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상품 시장에서. 네. 그 선물을 비롯해서 그런 투기적 거래자들은 이게 실제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가 아니라 그냥 그 변동성을 이용한 트레이딩을 하니까 많이 하죠. 그게 100불도 좋고 150불도 혹은 200불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되면 그죠? 그렇죠. 그 그럴 트레이딩 때 좋죠. 그럴 때 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바로 그 녀석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니까 네. 하르그 섬이 진짜 그 석유 저장 시설이 원유 저장 시설이 불타오르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그냥 그럼 다 도망가죠. 그냥 도망가야 되는데 정말로 그때가 되면 네,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근데 그런 상황까지 연출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게 트럼프도 거기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본인이 사실 제일 두려운 게 그런 장면입니다. 또 트럼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게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터졌을 때 이른바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사모대출 네. 그거 진짜 어느 정도 심각한 거예요. 전쟁이 없으면 그게 가장 큰 이슈가 됐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 CDO 우리가 2008년에 걱정을 많이 했었잖아요. 예. CDO 같은 경우에는 집담보대출 기반으로 해서 집담보대출을 모아서 이 은행이 유동화했던 상품이라고 본다면 지금은 이제 CLO라고 예. 기업 대출 기반의 상품들이 많이 모아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CD 할 때 그 D는 뭡니까? 뎃입니다. 뎃. Debt. 네. CL 론입니다. 론. 론이죠. 네. 예. 근데 뎃과 론은 뎃은 그 기업 대출과 가계 대출 다 총괄해서 얘기하는 거고, 근데 거기는 주로 가계 대출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CLO 같은 경우는 기업 대출을 론이라고 하는데 기업 대출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 CLO는 그 중에서도 어디로 많이 들어가냐면 LBO 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차입 매수. 그러니까 기업을 인수하는데 난 돈이 없고. 그래서 차입을 해서 SPC에 차입을 해서 그 다른 기업을 인수하고 그 인수 기업을 담보로 해서 또 대출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대출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신용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CLO를 보면 BB 등급, B 등급이 70% 이상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정상적인 대출 안 되는 데죠. 그렇죠. 취하세 발행 안 되는 데죠. 그렇죠. 근데 그 LBO 형태로 해서 그걸 모아서 유동화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CDO랑 똑같아요. 이게 그 에쿼티 등급, 메자닌 등급, 시니어 등급이라고 해서 70%를 시니어 등급으로 둡니다. 그러니까 손실은 먼저 에쿼티랑 메자닌 두니까 30% 손실 그 이상 날 가능성은 없어. 그러면 이 B랑 BB를 묶는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트리플 A로 팔 수 있어라고 하면서 그 CLO가 그렇죠. 팔려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에쿼티 등급으로 나갔던 것마저도 요거를 또 모아서 이 프라이빗 그 3호 CLO라고 해서 또 만든 게 또 있거든요. 옛날에 CDO 스퀘어랑 비슷한 형태의 비슷하네요. 상품들이 또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CDO 규모가 지금 2조 달러 정도? 1조 4천억 달러에서 2조 달러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얘기 나오고 있는 거 블랙스톤, 블랙락, 그다음에 뭐 블루아울 이런 쪽에서 우리 지금 대출 잠가 더 이상 환매 못 해주겠어라고 하는 것들은 3호 신용 대출입니다. 은행을 워낙 규제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호 펀드들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그 펀드 대출 규모가 그것도 한 2조 달러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 CDO 규모가 그 CDO 중에서 ABS 관련된 그 주택 관련된 담보대출 규모가 한 4천억, 5천억 달러 얘기 나오고 있고 총 CDO 규모가 한 1조 4천억 달러. 그 당시에 GDP 대비해서는 한 10%가 좀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CLO와 그다음에 글로벌 사모대출을 총 합했을 때 4조 달러 정도. 근데 지금 그 GDP가 한 30조 달러가 좀 안 된다고 얘기 나오니까 미국에서 그럼 12%, 1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규모가 꽤 큽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업 대출이 금리가 낮을 때 마구 나갔기 때문에 부실 대출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작년에 트라이컬러라든가 그 퍼스트 브랜드라고 하는 자동차 부품 회사가 파산한 것들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졌고, 그다음에 MFS라고 그 영국의 대출 회사가 사기 거래로 파산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살펴봤더니 영국의 부동산 대출 같은 경우에는 등기를 하는데 1년 정도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뭘 이용했냐면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변호사한테 이거 내가 대출했다 해줬다는 걸 그 확인 증서 같은 걸 받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대출 여러 군데에서 받은 거예요. 하나 가지고. 펀지잖아요, 그거. 그렇죠. 네. 근데 여러 군데서 왜 그게 가능했냐면 등기를 해야지 등기한 상태에서 이게 대출이 나갔다 안 나갔다고 확인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네. 은행들에서 그걸 대출해 준 거죠. 근데 그 회사는 그걸 가지고 또 여러 군데 대출해 주고 자기 돈 쓰고 해서 그러니까 실제 까봤더니 담보 비율이 뭐 20-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다 쓰고 없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는데 지금 전수조사에 그런 대출 기관에 전수조사가 들어간답니다. 이게 MFS만의 문제냐? 아닐 것 같다.
이런 사기 대출, 자금이 쉽게 나갔던 것들에 대한 사기 대출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거고 금리 인상이 되면 결국은 LBO로 들어갔던 기업들의 부실도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출 부실들에 대한 위험이 예전에 금리 인상으로 해서 집값 하락처럼 충격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무실용 대출 펀드에서 자금이 빨리 먼저 감지하는 사람들 먼저 빨리 나가서 나 지금 먼저 환매해줘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게 2007년 초에 2007년 2월인가도 똑같이 나타났었거든요. 먼저 감지하는 사람들이 나 이 CDO 쪽 이쪽 자금 먼저 빼줘라고 했었는데 그때도 환매 중단 사태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도 비슷한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먼저 감지한 사람들이 좀 스마트한 사람들일 거잖아요. 그게 맞다 그러면 이후에 어떤 문제들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시장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 저는 이제 그 어떻게 될 거냐, 뭐 기업 경영이 어떻게 될 거냐, 이 회사가 어떻게 될 거냐, 오히려 경영자들이 의견을 구할 때가 있거든요. 네.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 당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보시라고. 주식이 먼저 당신의 경영을 선반영하고 있다고. 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런 그림자 금융이라고 그려지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모랄 해저드가 많이 섞인 그 금융거래의 어떤 그 불확실성, 그로 인한 잠재적 부실 그리고 위기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과연 2008년도처럼 폭발할 거냐? 사실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래서 관련된 주식을 보면 그게 이미 좀 투영되지 않을까? 네. 그런데 그들 주식이 있는 권역의 지수나 이런 것들이 비교적 굳건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모대출 펀드 그 상장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주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왔는데 네. 사실 그게 위기로 전파되려면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죠. 그 S&P나 나스닥 혹은 러셀 이런 것들이 사실 의미 있게 빠져줘야 되거든요. 근데 2007년에도 보면 그때도 그랬나? 네, 2007년 2월에 제가 한번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네. 2007년 8월에 또 한번 파산 있으면서 한번 쭉 밀어올렸다가 네. 반등 나고 전가 신고가를 기록했었어요. 2007년 10월 정도에. 그래서 충분히 그런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소화를 해버리면 반등 나올 때 그 이슈를 굉장히 간과해버립니다. 하기야 그걸로 또 쇼친 사람들이 또 대사해야 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내부의 네. 그 수요 공급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어스턴스가 파산하고 나서 3월이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2008년 3월부터 야, 이거 진짜 이상한데. 근데 그리고 나서 시장이 안 빠졌어요. 사실 지나놓고 보니까 베어스턴스의 파산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베어스턴스라는 회사가 도대체 얼마나 큰 회사였어요. 그렇죠. 네, 염력도 길었고. 채권 시장에 뭐 엄청난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파산할 때 제가 뉴욕에 있었거든요. 네. 네. 네, 저로서는 뭐 채권을 한 저로서는 와 이걸 어떻게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일찍 그 위험에 대해서 좀 실감하고 액션을 좀 취했던 취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자 어쨌든 이 방송이 나가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다시 1분기가 마감이 되네요,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아마 4월 18일이죠. 우리 장호진 작가가 또 우리 3프로 TV가 마련하는 정말 그날 하루는 정말 주식에 푹 빠져보자라고 저희가 해서 정말 여러분 좋아하시는 이선엽 대표, 박병창 이사, 그리고 김장렬 본부장, 그리고 이권희 대표, 그리고 장우진 작가, 차용주 소장, 또 우리 빈센트, 여주사 빈센트 이런 정말 지금 3프로 TV를 통해서 여러분과 진짜 호흡을 같이 하고 있고 또 시장을 정통하게 보고 있는 분들을 다 모셔서 그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진짜 올데이 그것도 국내 주식만 저희가 집중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1시간 하시기로 하셨죠? 네 맞습니다. 저도 한 시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팁을 주세요. 네. 2분기에 대한 전망을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2분기는 전쟁에 대한 리스크는 좀 경감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3월 말이 가장 크게 좀 리스크가 커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원유 저장 시설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유가가 다시 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트럼프가 어떻게든 액션을 보여야 되는 게 이제 3월 말 4월 초로 보이기 때문에 뭐 그게 없다 그러면 정말 멸망으로 가는 거고 그게 저는 트럼프 풋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이 나온다 그러면 그 위기의 고조는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그 고비를 넘긴다 그러면 저는 지수는 굉장히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한 랠리가 올 수 있다. 네, 굉장히 강한 랠리가. 근데 그거를 이미 전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그렇죠. 외국인 매도가 조금만 줄어들면 네. 바로 팍팍 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바로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더더군다나 저는 주도주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뭐 팔거나 두려움을 팔거나 그럴 시장은 아니라고 이제 계속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1분간에 걸쳐서 2분기 전망을 간단히 하셨는데 네. 4월 18일 날은 1시간에 걸쳐서 정말 네. 디테일한 2분기 전망을 함께 해줄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장우진 프로와의 인터뷰는 이렇게 마감을 할 텐데 매일 아침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녁에도 또 가끔가다 함께 해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한 그죠? 네네. 시장 상황과 종목에 대한 뉴스 같은 것들 그리고 우리 장우진 작가의 뷰를 좀 섞어서 얘기를 좀 더 듣고 싶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도 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곧 또 같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네, 네, 곧 준비해서 런칭을 하고 이게 제가 기존에 이제 드렸던 얘기들이랑 좀 결이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던 구조화된 생각들을 정리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 구조에 맞춰서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얘기를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팟성으로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순간순간 끄집어내기 때문에 앞뒤가 잘려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그렇죠. 건데 그 앞뒤를 연결시켜서 아 저런 얘기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차분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장훈재가 원래 NH투자증권 그리고 KB투자증권에서 네. 애널리스트 활동을 비교적 오래 하셨잖아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 베이스의 분석을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께 말씀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 이게 맞나?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앞뒤 자르고 얘기한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긴 호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 투자에 그리고 여러분 수익률을 더 높이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활약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익을 만드는 안목의 차이, 남들과 같았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다. 국장 탈출 진흥순이라고 할 때 지금 국장해야 될 것 이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어필했었어요. 만약에 하락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했을 때 그때는 현금 가지고 내가 기회를 볼 수도 있잖아요. 마냥 슬퍼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뭘 살까 매의 눈을 가지고 공부해 볼 수 있잖아요. 전자공시 모르면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투자를 위한 모든 준비, 장우진의 투자 서당. 상승장에서는 주도 산업을 찾고 하락장에서는 대안을 찾습니다. 당신의 투자를 확신으로 바꾸어드립니다. 결과로 증명된 마스터들, 클래스의 차이가 수익의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바로 3프로TV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